네, 거기까지 했나? 자, 오늘은 그 17페이지 정부 규제 있죠? 그 파트 한번 할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이제 행정의 개념성의를 얘기했고, 그리고 그 현대 행정국가가 갖고 있는 문제점 자체, 그리고 등장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장 실패하고 정부 실패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그러니까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80년대 소정부론 구축 전략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그 소정부론 구축 전략을 대표하는 것들은 그게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교재 23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 박스 13페이지 맨 위에 박스 오른쪽 보시면 소정부론 구축 전략에서 네 가지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죠. 권력의 민주화, 정부 기능의 재정립, 민영화 규제 완화, 네 가지 형태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는 민영화까지 얘기했고, 자, 오늘은 이제 이 규제 완화에 관한 형태를 학습할 텐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고 해서 모든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정부가 또 강화해야 할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유형을 보고 어떤 규제를 완화하고 어떤 규제를 강화할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7페이지 하단에 정부 규제 나오고 좀 보자. 일단 정부 규제 개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개념을 한번. 자, 개념 암기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자. 바람직한 경제 질서, 사회 질서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걸 이렇게 놨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바람직한 경제 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규제를 우리는 경제 규제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또 바람직한 사회 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우리는 사회 규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규제 형태는 크게 대상이 경제를 대상으로 하냐, 사회를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자, 일단 이제 정부 규제 원인에서는 뭐 직접적인 문제보다도 출제 한번 나왔던 게, 자, 동그라미 2번에 무한정한 행정 책임과 정부 규제의 만연 나왔죠. 그 정부 규제의 만연에다가 밑줄 쳐라. 자, 이를 대표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럼 거기에 나온 게 보신 게 미케이 끈끈이 인용 효과란 말 나올 거예요. 이걸 다르베이드 베이비 이펙트란 말을 쓰는데, 요 말은 저 그대로 보자.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설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냥꾼이 토끼를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하냐면은 목각으로 토끼를 만들어. 목각 토끼. 거기다가 타르, 우리 저기 뭐야 아스팔트 타르 있죠. 타르를 입혀. 그러면은 진짜 토끼가 이 지금 얘기한 인형 토끼를 진짜 토끼 있는 착각하고 그 토끼를 중심으로 모이던데. 그때 어떡하냐? 지금 얘기한 식으로 토끼를 여러분들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보자. 목각 토끼를 진짜 토끼로 의인하고 토끼들이 모여든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제 목각 토끼 자체가 바로 규제야. 그래서 규제는 규제를 부른다 그런 말이에요. 규제는 규제를 부른다. 규제가 만들어졌다. 규제 허점을 보이기 위해서 새로운 규제가 등장해야 하네. 하고 또 허점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규제가 등장하죠. 그걸 규제의 끈끈 인용 효과 그러는데, 자, 현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분들 뭐 부동산 정책은 뭐 다른 정책 분야는 좀 잘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금 부동산 정책 자체는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얘기를 하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들 20회에 걸쳐서 부동산 정책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A란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려고 그랬어요. 규제다 보니까 허점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다시 그 메우기에 또 새로운 규제, 다시 허점 새로운 규제. 이게 지금 얘기한 규제의 끈끈이 인용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규제의 만연 현상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 정의하는 게 출제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발다와 강간의 규제의 조임새란 말이 나와. 자, 규제의 조임새를 얘기할 때는 규제는 계속 팽창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규제는 계속 어떻게 팽창하고자. 규제는 계속 살을 부르고 살을 찌게끔 한다고 보는 건데 그걸 규제의 조임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규제를 계속 여러분들 강화시키는 용어를 대표하는 것들 두 가지 형태 용어가 있다는 것 정도는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쌍그루 사본의 종류를 가져가는데 출제는 종류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유형이 크게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광의의 경제 규제가 있고 또 하나 사회적 규제 두 가지 용어로 나눠지는데, 요 광의의 경제 규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적 의미의 경제 규제가 있고 또 하나 독과점 규제의 형태로 다시 나눠져. 그럼 일반적 의미의 경제적 규제를 얘기할 때는 자, 기업 나온 거 보자.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기업의 본원적 활동을 대표하는 것이 뭐야? 바로 경제활동이고 이 경제활동은 보통 어디서 이루어져? 시장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규제, 이 바로 경제적 규제인데 단 옆에 독과점 규제는 빼놓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독과점 규제를 제한 나머지 시장에 대한 규제를 경제 규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장은 누구나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지. 그죠? 그럼 이를 규제하는 것을 뭐라 하냐? 진입 규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들어가는 걸 못 들어가게 한다. 진입 규제. 그 진입 규제를 대표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적어보자. 인가, 허가, 면허. 인가, 허가, 면허. 이게 바로 진입 규제를 대표합니다. 거기 뭐 가격, 품질, 생산량 그런 거 볼 필요 없어. 진입 규제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인가, 허가, 면허. 이게 뭐를 대표한다? 진입 규제를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자. 한때는 이 고시학원 자체가 창원 공무원학원이 있다 그러면 창원 공무원 고시학원 있으면은 반경 여러분들 1km 내에는 고시학원 자체를 여러분 허가 안 해줬었어요. 옛날에는 창원 공무원학원이 있다 그러면 반경 1km 내에 고시학원 자체를 허가 안 해줬어. 이게 진입 규제야. 내가 여러분들 근처에서 하고 싶어서 못해. 왜? 1km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기존의 고시학원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강해 안 강해? 강하지. 그래서 나온 게 목적 생산자 보호의 성격이란 말이 나오죠? 자, 그럼 물어보자. 그럼 기존의 고시학원은 이러한 여러분들 진입 규제가 있는 게 좋은 게 안 좋은 게야? 기존의 고시학원은 좋은 거죠. 그 계속 있게끔 여러분들 창원시청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해야 하네. 로비하겠죠, 여러분들. 로비할 때는 그냥 로비에 율곡 어머니 갖다가 바쳐. 율곡 어머니도 한 명이야, 한 여러분들 100명이야. 최소한 100명 바치겠지? 그래서 그러면 자 5만 원짜리 100장을 받았다. 그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돈을 처먹었으니까 매수가 된 거지. 그 매수가 되는 것을 우리는 포획이라 그래. 포획. 그래서 맨 밑에 정치 경제학적 그 속성서에서 포획에 의하여 포획이란 말 나오죠. 가로 안에 피규제 산업을 얘기된 규제를 받는 아까 얘기한 고시학원의 로비 활동에 의하여 규제기관 창원시청 공무원들을 포획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포획 현상 자체가 발생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경제 규제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자, 또 하나 얘기해보자. 그럼 지금 얘기한 진입 규제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해보자.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게야, 경쟁을 제한하는 게야. 아무나 들어와서 여러분들 고시학원 못해. 그럼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게야, 경쟁을 제한하는 게야. 누구나 가서 여러분들 그 고시학원 영업하면 되는데 못하게 하는 게야. 그럼 경쟁을 활성화시켜 경쟁을 제한해. 경쟁을 제한하는 거지. 그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은 여기 보자. 스미스가 파악한 시장 경제 원리하고 충돌이 돼한대. 충돌되기 때문에 가급적 개별 산업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스미스가 얘기한 시장 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제재하고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산업 나왔고 그 밑에 시장 경쟁 제한이란 말이 나왔죠. 자, 어쨌든 여기 보자. 지금 경제 규제는 포획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가 돈 처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정부가 잘한 게야, 못한 게야? 못하는 거 아니야. 돈 처먹었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규제는 가급적 많은 게 좋아, 좀 적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보시면은, 그 맨 밑에 봐봐. 규제 개혁의 방향해가지고 경제적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그런 말 나왔죠? 그 말 이해했어요? 이해라고 얘기하는 게야. 다시 박스 봐봐. 자, 여태 얘기한 게 바로 경제 규제를 얘기한 거고, 요런 독과점 규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특별한 전제가 없는 한 우리가 경제 규제를 얘기할 때는 독과점 규제를 포함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앞에 있는 것을 일반적 의미의 경제 규제라고 얘기하는 거고. 알았어요? 독과점을 포함할 때는 광의의 경제 규제란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맨 앞에 계속 나온 거 보자. 독점이나 과정, 불공정 거래 규제하는 것들 여기 들어가겠죠? 두 번째 나온 게 시장 지배적주의의 남용 금지. 시장 지배적주의를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해? 독점적주의. 그거 갖고 여러분들 권력 남용하고 그러면 돼, 안 돼. 주의를 갖고 이용해서 여러분들 갑질하고 그러면 돼, 안 돼. 가격 앙등시키고. 안 되겠죠? 그걸 규제하는 것들. 그 다음에 합병의 규제. 부당한 공동행위는 여러분들 과점한 기업들끼리 여러분들 이동통신 3사끼리 여러분들 뭡니까? 요금 담합하는 경우도 많죠? 이 바로 부당한 공동행위죠. 그걸 제한하는 것들. 불공정 거래액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 하청업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갑질한다 그 해야 안 해?
하죠. 대기업이. 이게 갑질하는 게 불공정 거래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규제하는 것들 독과점 규제 들어갑니다. 목적은 외우지 마시고 보자 여러분. 독과점 횡포의 방지, 폭리부당이득의 방지, 불공정한 가격 차등의 방지, 몽땅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독과점 규제는 물어보자.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게야, 경쟁을 제한하는 게야. 그렇죠. 활성화시키는 거죠. 이거는 독점 과점 못하게끔 하는 거니까. 그럼 스미스의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야. 그 밑에 시장 경쟁 창출이란 말 나왔나? 나온 거고, 보통 독점이라 과점을 얘기할 때는 막대한 자본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많이 해야 하네. 하죠. 이걸 여러분들 규제하면은 돈 갖고 정부한테 대항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하단에 규제기관하고 피규제 산업, 규제를 받는 기업 간의 대립도 발생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사회적 규제 나온 거 보자. 요 사회적 규제 개념 나온 거 보자.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 행동에 대한 규제란 말이 나와. 자, 기업의 행동이 소비자 인권을 침해해서 소비자 보호 규제. 기업의 행동이 노동자의 작업 안전을 위협해서 작업자 안전 규제, 보건 규제. 기업의 행동이 남녀 차별해서 이를 규제하는 것들. 기업의 행동이 환경을 오염시켜서 이를 규제하는 것들. 사회적 규제예요. 그럼 이런 사회적 규제를 왜 할까? 국민의 삶의 질을 진전시키고 기본권 신장,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위한 것 다 사회적 규제에 들어가죠. 그럼 사회적 규제는 바람직한 거야,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바람직하죠.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회적 규제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건 시장 경쟁하고는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회적 규제는 잘 생각해보자. 거기 종류 나온 거 봐. 소비자 보호 규제. 그러면 소비자 단체에서 요구하겠죠. 작업자 안전과 보건 규제는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겠고, 남녀 차별은 여성 단체가 요구를 해야 하네. 환경오염 여러분들 하지 말자, 금지시켜달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환경단체가 요구하는데,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조직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 공익을 추구해. 그걸 뭐라냐, 매미제 공익단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기한 사회적 규제는 좋은 게야, 나쁜 거야? 좋은 것이죠. 바람직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맨 밑에 다시 보자. 사회적 규제는 상대적으로 강화하자,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규제의 흐름을 얘기할 때는 경제 규제는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는 쪽으로 규제를 어떻게 이끌어가자,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형태 내용 좀 숙제해서 가져가시고 출제 민출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자, 이거 ES는 오른쪽에 첨삭 지도에 윌슨의 규제 정치라는 게 나오죠. 자, 근데 하나 유의할 게, 여기서 윌슨은 우리 앞에서 미국 행정학의 아버지 윌슨 얘기해서 했어요. 그 윌슨이 아니야. 그 사람은 우드로 윌슨이고, 이건 제임스 윌슨에서, 이 사람은 재정학자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이 사람은 1970년대 사람이고, 우드로 윌슨은 1880년대 사람이야. 우드로 윌슨은 이 사람보다 훨씬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에요. 자, 근데 하여간에 이 윌슨은 이제 규제 정치를 우리 형태를 네 가지 형태로 나눠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는, 이 집단 운동가 고객 다수에서 네 가지 형태를 제시해 놓고 있는데, 어떻게 나누고 있냐? 규제를 인한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냐,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냐, 비용도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냐,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냐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그럼 먼저 이익집단 정책을 얘기할 때는 규제의 편익이라든가 비용이 소수에게 집중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를 대표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자, 여기 보자. 의학 분업에 관한 논쟁. 자, 과거에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과거에는, 여기 보자. 약사가 처방도 하고, 뭡니까? 여러분들 그 약도 어떻게 했어요? 제조했어요. 둘 다 있다고. 또, 의사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이 역할의 모호성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심했거든. 그래서 의약 분업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의사한테 처방만 하라, 약사한테는 제조만 하라, 그걸 여러분 나눠놓은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여러분들 의약 분업에 관한 법률 자체가 만들 때는 골 때리는 게, 약사가 처방도 하고 약 제조까지 다 하게끔 만들었었어. 그럼 의사들이 난리 났나? 나지. 그래서 의사들이 여러분들 전국의 모든 병원들이 문 닫고 여의도 가서 이거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있어요. 3일 4일 동안.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당시에 보건사회부 장관 자체가 손들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의사들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당시에 보건사부 장관이 약사회 회장 출신이야. 그럼 당연히 약사들을 이롭게 하는 법을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죠. 그래서 법을 어떻게 제정하냐에 따라서 의사들한테 편익이 집중, 약사들한테 편익이 집중, 아니면 비용이 집중, 이것이 발생해 안 해? 하죠. 이게 이익집단 정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정부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이 소수의 돈질적인 집단한테 집중되어 그것이 크게 느껴질 경우 관련 이익 집단 모두가 조직화하여, 아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여의도 앞에서 띠들고 의사들이 이거 했다 그랬잖아. 조직화하여 정치 행동의 유의를 강히 느끼는 경우 이익집단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출제는 이건 직접 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개념은 좀 가져가시고, 그럼 이렇게 약사협회, 의사협회를 보통 우리는 이익집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 중심의 정치가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정치 나온 거 봐. 자, 고객은, 자,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지만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된다 이렇게 나왔나? 나오죠? 자, 현재 거기 들어보자. 현재형 보세요. 수입 규제. 수입 규제 같은 경우도 외국 제품의 국내 유입을 규제하는 거 아니야? 여기 보자. 전자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시켰다. 그러면 국내 소수에 있는 전자회사들한테는 좋아, 안 좋아? 외국의 전자제품 국내 유입을 차단시켜서 높은 관세장벽 설치해가지고, 진입을 이렇게 거부했게끔 했다고. 그럼 국내에 있는 전자회사는 좋아, 안 좋아? 당연히 좋겠죠, 여러분들.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럼 현재 보자. 그러면 전자회사는 이러한 규제가 있기를 원하니까 정부를 대상으로 또 로비해야 하네. 로비 활동해서 여러분들 포획을 해야 하네. 하겠죠. 자, 여기 보자. 수익 규제 같은 경우도 그럼 뭐에 들어가? 진입 규제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아까 진입 규제는 뭐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경제 규제야, 사회적 규제야? 응? 경제 규제를 대표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경제 규제가 바로 고객 정치야. 경제 규제가. 알았습니까? 거기를 봐봐요, 여러분들. 세 번째 절 포획 현상 자체가 나왔고, 그 맨 밑에 고객 정치는 경제 규제와 관련된 그런 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자. 선생님이 사실 강의를 좀 못 나올 입장인데, 사실 선생님이 원래 안 나올 걸 했어요. 안 나오고, 그냥 휴강 통보하고 그만둘까 그랬는데, 너무 멀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 어떡하냐. 근데 와서 강의할 때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니들이 강의에 같이 동참해주면 그래 좀 나아. 근데 이게 뭐냐면 서로가 겉돌잖아. 여러분 들고 난 나도 물잖아. 그럼 이게 수업이 이게 가치가 발휘가 안 돼. 도움이 안 돼, 니들한테. 선생님 힘만 들고. 선생님 빨리 죽고. 오래 살고 싶어. 잘하자. 응? 잘하자고. 7월 한 달씩 지켜볼 거예요. 와가지고 반응이 계속 그러면 이제 8월달부터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내 잘못이 아니라 둘 다 잘못이야. 나나 여러분이나.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수업할 때 같이 호흡하는 수업하자고 얘기하는 거야. 호흡하자고. 자, 현재 보자. 내가 요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마이크가 정부야. 이게 전자회사야. 그럼 얘가 누구한테 돈 갖다 줘? 정부 공무원한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정부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 전자회사는 나한테 돈을 주는 주요한 고객이야, 고객이 아니야? 고객이야. 그래서 얘들이 정치한다. 그래서 고객 정치야. 그래서 고객은 전자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객 정치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말 이해했어요? 자, 현재 보자. 그 국내에 여기 전자제품이 들어오면은 여기 보자. 그럼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뭐가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외국의 전자제품이 국내에 들어오면은 국내에 있는 전자회사하고 서로 경쟁을 해야 하네. 하겠죠? 그럼 경쟁을 하면은 질 좋은 전자제품이 등장할 수도 있겠고 또 값도 그만큼 여러분들 싸지 안 싸죠?
싸지겠지. 근데 그럴 기회를 차단한 게 안 게.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다수에게 분산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비용이 다수에게 분산된다. 그럼 다시 선생님 보자. 내가 비용이 다수에게 분산된다 그런 말을 썼는데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일반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여러분들 비용, 손해, 이게 잘 느껴질까, 잘 안 느껴질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럴까 보다 그러지 직접 내가 느끼는 여러분들 그 피해라든가 비용은 별로 느껴지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내가 직접 피해를 보면은 여러분들 강력하게 정하겠지만은 내가 느끼는 것은 피해감이 별로 없어. 그러면 에이 나 하나쯤이야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누가 얘기하겠지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집단 속에서 나 하나쯤이 한숨 안 하면 온데 이걸 보통 뭐라 해야 집단 행동의 딜레마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기 고객 정치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 끝에 한편 다수의 비용 부담 집단에서는 집단 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 밑줄 집단 행동의 딜레마 발생 밑줄. 창원 어제도 비 많이 왔습니까? 어제도 많이 왔어요. 야, 창원 내리니까 춥더라. 선생님 반바지 입고 올까 고민하다가 그냥 청바지 입고 왔는데 청바지 입고 오길 잘했어. 그리고 또 하나 후회되는 게 위에다가 여러분들 마일이다라고 고칭을 하고 상태 산발에도 추워. 창원 중에 택시 다니는데 택시도 안 들어와. 오늘은 또 되게 쭉 써가지고 타고 왔는데 오늘 춥더라고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 어제하고 오늘 비 많이 왔으면 뭐 그만큼 가뭄 좀 많이 해소가 됐겠네. 그래서 고객 정치에 관한 내용은 이해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가 정치 나온 거 봐. 자, 기업가 정치를 다른 말로 운동가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자. 편익은 여러분들 다수에게 분산돼 있죠.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돼 있죠. 다시 보자.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돼 있고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돼 있다. 자, 그럼 이 기업가 정치를 얘기할 때는 뭐가 있냐면은, 자, 그대로 보자. 삼성전자에서 불산이라고 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이것에 의하여 주변의 많은 여러분들, 뭐 시민들은 환경 오염 때문에 건강을 해칩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 보자. 이럴 경우에는 생각해 보자. 정부에서 규제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다수 시민들한테는 편익이 분산이 돼야 안 돼. 되겠지만은 삼성전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여러분들 규제를 받으니까 비용을 부담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규제 비용 자체는 소수에게 집중이 돼야 안 돼. 되지. 이럴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기업가 정치야. 그럼 기업가 정치는 운동가 정치 그러는데, 그럼 이건 누가 여러분들 요구하냐면은 규제 달라고 운동가들이 얘기해. 사회운동가, 환경단체에서 요구할까 안 할까? 요구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업가 정치를 얘기할 때는 저기 보자. 비용은 소수에게 동질적 집단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편익은 대다수에게 넓게 확산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도 밑줄 포획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삼성전자에서 여러분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해서 돈 매기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잖아. 그게 포획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돈 받아 먹으면은 공무원들은 엄격한 집행을 해 형식적인 집행으로 끝나. 형식적인 집행. 그걸 뭐라냐? 규제기관의 포획 결과는 밑줄 느슨한 정책 집행이란 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밑줄 쳐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환경오염 규제, 자동차 안전 규제 쭉 나왔는데 위에서 학습한 사회적 규제는 대부분 기업가 정치랑 관련됩니다. 그러다 뭐 사회적 규제가 100% 기업가 정치가 아니라 대부분 기업가 정치랑 관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마지막 나온 게 대중정치, 이것을 다수정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다, 비용도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다. 이걸 대중정치, 다수정치라고 언급을 하는데, 요건 여러분들 이 다수정치를 얘기할 때는 자, 그대로 선생님 보자. 사이비 종교 규제한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편익이나 비용은 여러분들 별로 피부로 느껴져 안 느껴져?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별로 없다고. 근데 여기 보자.
TV에서 지금 이 사이비 종교에 관한 내용이 나와가지고 보도가 됐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사이비 종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했다. 사이비 종교 교주가 여러분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했다. 그게 보도가 되면은 전체 일반 시민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지. 그럼 이때 일반 대중들은 어떡합니까? 청와대에다가 뭐 올려? 청와대에다가 여러분들 뭐 올린다 그러잖아. 올리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때는 바로 뭐냐? 대중 자체가 큰 충격을 받고 여러분들 정부한테 여러분들 요구하는 것. 그래서 다수 정치, 대중 정치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여러분들 여기 보자. 그럼 사이비 종교의 문제점을 보도하는 것은 보통 TV는 뭐 추정 60분이다, 카메라 출동이다 이러한 데서 보도를 해. 그럼 이러한 단체는 또 마찬가지예요. 공익을 추구해, 사익을 추구해. 공익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대중 정치를 얘기할 때는 두 번째 줄 끝에 사익을 주장하는 이익 집단보다는 밑줄 공익 집단에 의하여 먼저 제기란 말 나왔죠? 이게 대중 정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여러분들 일신의 규제 정치에 관한 형태 네 가지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고 특히 고객 정치가 출제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10문제 가운데 8문제 정도는 다 고객 정치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해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규제를 물어보는 문제도 가끔 등장을 하고 있으라 그래도 아직까지는 고객과 기업과 정치를 중심으로 문제가 나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부 규제에 관한 논리들 다 끝났고 여기에 근거하여 자 우리가 수호정부는 구축 전례에 관한 기본적인 틀은 학습을 했고 이제 절을 바꿔서 제3절의 행정 가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행정가치에서는 두 가지가 나올게요. 행정 이념이 나왔고 공익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전체 문제에서는 약 한 문제 정도가 반영이 됩니다.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반영돼서 문제석으로 내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자 먼저 행정 이념 파트부터 내용을 보겠는데 개념은 암기하지 말고 읽고 이해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일단은 그 행정 이념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쉽게 얘기하면 행정이 추구하는 여러분들 가치 체계, 지도 정신 이걸 보통 행정 이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 체계, 뭐 이념 이런 것들을 행정 이념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공무원의 지도 원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행정 이념 자체를 대표하는 것들이 합법성부터 형평성, 뭐 여러분들 가외성에서 다양한 형태가 쭉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 학습을 할 텐데 자, 두 장을 넘겨보자. 새 책은 23페이지입니다. 두 장 넘겨보시면은 거기 여러분들 그 공익과 사회적 자본 바로 위에 미국의 행정이념의 변천이라는 게 나올게요. 찾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념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발달사를 먼저 보고 가겠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가 나와요? 합법성이 나와서 안 나왔어? 합법성 나왔죠? 그 다음 나온 게 능률성, 그 다음 나온 게 민주성, 그리고 효과성, 형평, 생산, 신뢰 이러한 형태에 따라 미국의 행정이념 자체가 발달해 왔고 이 발달사에 근거하여 이제 하나하나 학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원위치 합법성부터 이걸 좀 보겠습니다. 합법성에 대해서 오늘 19세기라고 적어놔. 19세기. 그러니까 19세기 때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부상한 것이 바로 합법성이에요, 여러분들. 합법성은 거기서 적어놓자. 1776년부터 1910년이라고 적어놔. 1776년부터 1910년. 1776부터 1910년까지는 법에 따른 행정이념 합법성 자체가 강조가 되는데 자, 합법성은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법에 따른 행정이 됐으니까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것 바로 합법성이에요. 그럼 장점 보세요. 장점 외우지 마시고 자, 일단은 법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행정에 뭐를 배주냐 자의성. 자의성은 제멋대로 하다 그거 아니야. 그걸 배제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법은 가장 객관적이고 외면적인 사회기법 아니야. 그러니까 행정의 객관성 제고에 기여해야 하네. 하죠. 다수의 합의를 토대로 설정된 법에 따른 행정행위는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한다란다? 기여하겠죠. 최근 정보공개법이다 아니면 여러분들 행정절차법을 제정해서 행정이 하는 일을 외부로 알리기도 있어요. 이 바로 투명성 제고야. 행정이 하는 일을 외부로 알린다.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행정절차법을 제정해서 행정이 하는 일을 외부로 알리기도 한다. 투명성 제고. 자, 법은 사회 안정화에 기여해야 하네. 하겠죠, 여러분들. 안정성 기여에도 기여하겠고. 또 안정된 사회 구조는 불안정한 사회에 비하여 예측 가능성이 높아. 예측 가능성도 높겠죠, 여러분들. 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 합법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배울 게 아니라 192에. 그러나 단점이 있겠죠. 법규 만능주의를 가져가 안 가져가? 가져겠고, 법이란 형식에 지나치게 집착을 해야 하네. 하죠. 법에 있는 것만 하고 법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그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청이나 여러분들 구청 가서 뭐 여러분들 민원 내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련 법률을 보더니 법률에서는 지금 우리 뭐 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법에 있는 것만 하고 법에 없는 건 안 해. 행정 편의주의 증가. 자, 법은 목적 규범이야, 수단 규범이야. 인간의 존엄성 구현을 위하여 법이 등장했다. 법은 수단 규범이라 그래. 그럼 수단을 지나치게 집착하면 수단을 목적으로 인식할 위험성이 있어 없어? 있죠. 이걸 목표의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수단의 목적화, 목표의 전환. 됐습니까? 행정의 재량권을 제약하는 것 지금 얘기하는 합법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나온 게 능률성이 나왔는데 능률성은 뭐 보내 뭐야? 투입불의 산출을 능률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잘 들어야 한다. 능률은 최소의 투입으로 산출의 극대화야. 최소의 투입으로 산출의 극대화. 근데 어떻게 하면 최소의 투입을 통하여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산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산출의 극대화로 가기 위한 과정에 보다 많은 초점을 둬.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과정을 중심으로 산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래서 과정 중심의 행정 이념, 합법 이념, 이건 능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현 가지고 가야 돼. 결과를 중시하는 게 아니야. 능률은 과정을 중시합니다. 자, 그럼 능률에 관한 형태가 두 가지가 나와. 하나는 기계적 능률이 나왔고 또 하나 사회적 능률이 나왔는데 기계적 능률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금전적 능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최소의 투입을 통하여 금전적인 산출의 극대화, 그걸 기계적인 능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금전적인 최소의 투입으로 금전적인 산출의 극대화. 그럼 인간은 어떻게 금전상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기계로 해석을 해야 하네. 그래서 기계적인 능률이야. 거의 과학적 관리는 뒤에서 배울 테고, 이 기계적인 능률 자체는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외우지 마세요. 뭐 합리, 절대, 객관, 수치, 단기, 물리, 양, 금전, 대차, 대조, 뭐 타산 이런 말을 쓰는데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렇지만은 요 기계적 능률을 특히 강조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밑에 귤릭 나왔지 안 나왔어? 나왔죠. 귤릭 화살표 놓고 행정의 제1의 공리. 늘 중국 영화 배우가운데 공리 있어 없어? 우리나라 여러분들 영화 배우 가운데 공리인가? 남자애. 컵이 선전해져서 공. 그냥 공리 아닌가? 그냥 공유인가? 공리란 말은 자명한 진리야. 자명한 진리.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자명한 진리, 액시엄 그러는데, 그렇게 이 기계적인 능률을 행정의 제1의 공리라고 예찬한 인물, 지금 얘기한 귤릭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제1의 공리라고 예찬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기계적인 능률은 인간을 금전상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기계로 해석함으로써 인간의 수단화 현상을 가져온 것, 지금 얘기한 기계적 능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면을 중시하는 능률이 돼야 돼 해서 탄생한 것이 사회적 능률이에요. 여러분, 사회가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가 왜 존재할까? 가장 큰 이유는 왜 존재? 사회는 왜 존재하지? 누굴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사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늘 사회계약서를 들어봤어요? 로크, 홉스, 루소 들어봤어요?
인간들 자체는 자신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을 토대로 여러분 사회를 만들고 그런 거 뭐 여러분들 자연권 자체를 뭐 군주한테 준다 뭐 어쩌다 그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찌든 간에 사회가 등장한 가장 공적인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회적 능률은 인간적 가치를 중시하는 능률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자. 여러분들 아무리 기업에서 좀 월급을 좀 덜 준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만족감을 주면은 기분 좋아서 일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만약에 여러분들 뭐 전날 여러분들 뭐 사장이 여러분들 불러앉혀놓고 저녁 먹으면서 맥주 한잔 따라주면 난 니들을 내 친자처럼 생각한다, 내 친동생 생각한다, 우리 열심히 하자 막 그러면은 괜히 기분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다음날 일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다고. 그러니까 능률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인간적인 면을 중시함으로써 조직의 능률을 제고하자. 이게 사회적 능률이에요. 그걸 제시할 학자가 나옵니다. 거기 디목이라는 사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디목이 나왔어요. 디목. 메이어는 보지 마시고 디목. 거기 여러분들 인간적 민주 상대 장기 발전 가치 질주간 한목적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대로 보자. 선생님 보세요. 계량적 능률 그러면 기계적인 능률일까 사회일까? 그냥 보지 말고 계량, 기계, 질적 능률, 사회, 객관과 주관, 객관적인 능률, 기계, 주관적인 능률, 사회. 그러니까 이건 지금 미울 필요 없다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뭐 바보 같은 애들이 막 외우려고 그러는데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게끔 됩니다. 수치로 이렇게 표시가 쉬운 것은 기계야 아니면 사회야? 기계. 그러면 수치적 능률? 기계.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손익을 대차 대조하는 것은 기계야 사회야? 기계. 그래서 대차 대조 표시 능률 기계.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원 배분의 능력에서 평가 보지 마시고, 자, 쌍가로 3번의 민주성을 바로 보자. 자, 민주성을 얘기할 때는 맨 앞에 개념 나온 거 보자. 조직 내외에 있어서 여러분들 인간적 가치의 구현을 지금 얘기한 식으로 민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조직 내외에 있어서 뭐의 구현? 인간적 가치의 구현을 민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건 다시 두 가지 형태, 대외적 민주성이 있고 대내로 나눠지겠죠. 왜? 조직 내외에 있겠으니까. 그럼 대외적 민주는 철저하게 누구 위한 게야? 국민 중심의 여러분들 행정의 개념을 대외라고 얘기하는 거고 공무원 중심을 대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대외. 반면에 대내는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을 위한 행정 대내. 됐죠? 자, 거기 들어보자. 국민의 고충을 처리해줘. 대외야 대내야? 국민 고충을 처리해줘. 대외야 대내야? 아, 대외지. 이거 초등학생들도 안다 이놈들아. 공무원의 고충을 해결해줘. 대내. 여기 보자. 자, 공무원 조직 내 산학회도 만들어졌어. 그런 걸 비공식 집단이라 그래. 비공식 집단의 활성화. 대내야 대외야? 내죠. 공무원 중심이니까. 공무원 노동조합을 인정해줘. 대내.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보면 다 알게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니들은 대외가 뭐고 대내가 뭐고 그 개념만 이해하면 돼. 자, 쌍가로 4번에 효과성 나왔는데 효과성은 60년대라고 적어놔. 60년대 개도국. 요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등장하는 행정인력이 바로 효과성인데 효과성은 여러분들 목표분의 실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목표가 여러분들 열인데 나타난 결과는 여러분들 9다. 그럼 10분의 9가 되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걸 뭐라냐? 더 쉽게 목표 달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목표 달성도. 목표 달성도를 효과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효과성을 얘기할 때는 목표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실적은 나타난 결과 아니야. 그럼 여러분 결과 중심의 행정 이념이야? 아니면 여러분들 과정 중심의 행정 이념이야? 결과 중심의 행정 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결과 중심. 여러분 박스에 산출과 효과 비교한 거 나오는데 그런 거 시험지 안 나와.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옛날이나 어쩌다 나왔는지 나올 리가 없고 대신 여러분 효과성의 평가 모형이라는 게 나와 안 나와? 나오는데 효과성의 평가 모형에서는 맨 밑에 통합 모형 옆에 뭐가 나왔어요? 경합적 가치 모형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요 경합적 가치 모형 요것이 시험지에 나와. 요것이.
이 경합차 가치 모형에다가 아래 놓고 적어놓자. 퀸 적어놓자. 스펠링 불러줄게. QUIN이야. INN. N이 두 번. 그 퀸이 아니다. 가수. 그 퀸은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할 때 여왕 아니야. 그가 아니라 QUINN. 퀸. 됐습니까? N이 두 번 나와야 한다. Q의 경합차 가치 모형 나오는데 오른쪽 맨 위에 그림 나온 거 봐. 박스 보시면은 자, 맨 위에 신축성이 나왔고 반대편에 통제란 말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여러분들 신축성은 환경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얘기해. 이거하고 대립되는 것은 뭐가 있어요? 내부 통제죠. 대원골의 쇄국정책하고 민비의 개방정책은 뭐가 환경에 대한 대응 신축을 중시한 게야? 민비. 그죠? 그 대원골의 쇄국정책을 얘기할 때는 아니죠. 폐쇄죠. 그러니까 통제지. 서로 한쪽을 강조, 한쪽에서 서로 경합이 돼.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인간과 조직. 조직 내 인간적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조직으로 해서 인간의 희생할 줄도 알아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합되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네 가지 형태의 모형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인간관계, 두 번째 개방체제, 세 번째 내적 과정, 네 번째 합리 목표에서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자, 거기 인간 동그라미, 개방체제의 개 동그라미, 내적 과정의 내 동그라미, 합리 목표다 합 동그라미, 인간과 개가 내부로 합치. 인간과 개가 내부로 합치. 요새 여러분들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강아지가 사람 같다며. 내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강아지가 여러분들 주인을 얼마나 이뻐해. 따라다녀. 그러니까 뭐 주인 입장에서는 개를 여러분들 진짜 뭐 사람같이 취급하고 그러는데 근데 개는 개일 뿐인데 좀 약간 좀 구분됐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세상에 먹을 만한 음식은 아무도 없어져. 봐봐. 소고기도 못 먹지, 돼지도 못 먹지. 요새는 돼지도 막 집에서 막 키우더라. 키우고. 뱀도 막 키우고 막 그러는데, 뭐, 이간에 뭐 사람들, 뭐 자기 뭐, 기호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나간에 인간과 개가 내부로 합치. 왜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과 개가 내부로 합치. 그러니까 인간관계, 개방체제, 내적 과정, 합리 목표, 네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의 모양은 효과성을 평가할 때 뭐하고 뭐, 환경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대응했냐. 두 번째, 조직 내의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구현되냐. 이 두 가지가 효과성의 평가 기준 되는 것, 인간관계 모형. 됐습니까? 반면에 합리 목표 모형은 뭐야? 두 가지죠. 내부에 대해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졌냐. 또 하나, 조직의 목표는 얼마나 달성되냐. 이게 바로 효과성의 평가 기준. 얘기 안 해도 알 거예요. 자, 근데 이 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모형으로 제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박스 봐봐. 조직의 성장 단계를 4단계로 얘기해. 창업 단계, 집단 공동체, 공식화. 그다음 마지막 나온 게 뭐야? 정교화, 구조 정교화. 구조 얼마나 정교하게 치밀하게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4단계 형태로서 조직의 성장 단계를 얘기했는데 그럼 창업 단계 때 효과성의 평가 기준이 뭐냐? 맨 밑에 개방 체제고요. 됐습니까? 집단 공동체는 뭐? 인간관계 모형. 공식화는 내적 과정 합리 목표. 다시 구조 정교화는 뭐로가? 개방 체제로 다시 들어간다고 파악하고 있어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박스 맨 위에 신축성하고 통제 나온 거 있죠? 거기 여러분들 개방 체제 모형 위에다가 창업이라고 적어놔. 창업.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 모형 위에다가 집단 공동체라고 적어놔. 집단 공동체. 인간관계 모형 위에다가 집단 공동체. 그리고 내적 과정 합리 목표 명이 저걸 묶어서 여러분들 공식화 단계라고 적어놔. 공식화. 자, 그리고 다시 개방체제 모형 오른쪽 있죠. 오른쪽 이 종에다가 옆에다가 여러분들 정교화 단계라고 적어놔. 구조 정교화. 그러니까 시계 방향 여러분들 반대 방향인가?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그리려면은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시키면 오히려 머릿속에 여기 좀 씌울게야. 선생님, 거기 혁신과 창의성, 뭐 규칙과 절차 그런 거는요, 이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네 가지 형태의 모형이 있고, 조직의 성장 단계에 특히 중요한 효과성의 평가 모형은 무엇인가, 그 형태만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한거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제 넘겨서 쌍가루 5번의 사회적 형평성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 자, 형평성에다가 형평성과 별표 하나, 행정인형 가운데 일단은 좀 자주 나오는 파트 가운데 하나가 형평성이에요. 일단 사회적 형평성을 얘기할 때는 맨 위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화의 공정한 배분을 형평성이라고 하는 거야. 재화의 공정한 배분. 근데 거기 영어 나온 거 보자. 소셜 그다음 뭐나 이코티라고 나와서 안 나왔어. 그럼 늘 이코티를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을 해? 번역할 때 가장 많은 거 평등. 이거를 평등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롤스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한 정의하고 형평 같다고 얘기해. 사회적 형평성, 롤스의 정의라. 이걸 공정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이코티를 공평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뭐 여러분들 롤스의 정의론, 공정성, 평등, 공평성과 일맥상통한 것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사회적 형평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형평성은 유형이 있어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수평적 형평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수직적 형평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자, 수평적 형평은 뭐로나 같은 사람을 같이 이렇게 나왔나. 여러분 동일한 사람은 동등하게 그런 말이야. 또 쉽게 다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누구나 여러분들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어 없어. 그렇죠? 이게 바로 수평이야. 별거 아니야 여러분들. 극장들을 똑같이 입장료내 안 내. 그죠? 이게 수평이에요 여러분들. 수평. 됐습니까? 요새 극장 여러분들 가봤어요? 선생님은 지지난주인가 집사람이 조진행이라고 영화 배우 있잖아. 조진행인가? 조진행 영화 배우 몰라? 조진웅? 조진웅 미안합니다. 조진웅을 굉장히 좋아해 집사람이. 걔가 주인공한 사라진 시간들인가 그 영화를 보라고 갔거든. 야, 극장은 사람 없더라. 선생님 동네에 CGV라는 극장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농담이 아니라 우리 말고 딱 4팀 정도밖에 없어. 그래서 그거 보면서 잤어. 그러니 그저께는 또 뭐냐면 무슨 뭐 성추행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성폭행해서 미국의 폭스사라고, 거기 폭스사의 여러분들 그 회장이라는 녀석이 거기에 직원들 자체를 여러분들 그 성폭행하고 성행위면, 그러니까 뭐 저거 뭐야 아나운서 시키고 뭐 그런 거 시키는 거 있잖아. 그러면 상납해라. 그러면 너 그거 하나 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이제 기록영화죠. 기록영화인데 그 사실 넌 픽션식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거 재밌어, 재미없어. 나는 뭔지도 제목도 몰라. 따라 들어가. 집사람한테 말 잘 들어야지 않으면 혼나거든요. 가가지고 농담 아니라 30분 자고 2분 봤다가 30분 자고 2분 봤다 이렇게 했다. 우리밖에 없어 사람이 여기 또.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어 사람이 안 가. 여러분들 다 극장 가려면 졸려면 가서 보면 돼. 뭐 껌껌하고 참 잘 옵니다 여러분들. 자, 하여간에 여러분들 극장 들어갈 때 똑같이 입장료 내 안 내? 근데 이게 수평이야. 근데 소식은 대한민국 국민은 능력 면에서 능력이 뛰어난 돈 많은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그들한테 똑같이 세금 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한테는 보다 많은 걸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이게 재화의 공정한 배분이다. 수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수직적 형평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을 누진세라 그래. 누진세 적용, 수직적 형평을 얘기합니다. 제가 누진세 적용하는 거 뭐라 했어요? 수직적 형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대한 여러분 두 가지, 수평과 수직에 대한 개념 정의 있죠? 꼭 숙제에서 가져가야 돼.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거. 그럼 형평은 경우에 따라 동일한 것은 동등하게,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함으로써 재화의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형평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봤으면 이론적 근거가 나왔는데 그건 좀 쉬었다가 이론적 근거 파트부터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자.